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혈당이 쑥 내려가는 7초 스쿼트입니다. 저자는 우사미 게이지, 출판사는 샘앤파커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사미 게이지, 후쿠시마 현에서 태어나 후쿠시마 현립의과대학 졸업 후 후쿠시마 현립의과대학 부속병원 제2내과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그때 당시 학회에서 당뇨병을 위한 운동요법으로 스쿼트를 발표했다가 적지 않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뇨병 학회가 근력 트레이닝 운동요법으로 인정한 것은 2004년의 일입니다. 고령자의 근육 감소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오래 걷지 않아도 되고 매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끌린 환자들이 하나둘 스쿼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가 조금씩 늘어나게 된 것은 역시 운동효과 덕분입니다. 스쿼트를 했더니 혈당치가 내려가면서 안정된다는 것이 실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또한 환자들의 협조로 데이터가 모이면서 스쿼트의 내용도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보다 높은 효과를 얻으려면 어떤 동작이 좋을지, 무엇보다도 고령자들도 안전하게 계속하려면 어떤 자세, 어떤 동작을 더해야 좋을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완성이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7초 스쿼트입니다. 병실을 빌려 시작한 운동요법을 이제는 우리 병원의 운동교실에서 환자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30에서 80대의 당뇨병 환자와 예비군입니다. 그 중에는 건강유지나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7초 스쿼트가 습관이 되면 혈당치를 낮추는 약을 먹거나 가혹하게 식단을 조절하지 않아도 혈당치를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을 단련시킴으로써 비만 해소나 고령으로 인한 근육 소실, 그리고 운동기능 저하 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증상 없이 소리 없이 진행되어 무서운 병입니다. 예비군 단계에서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목이 자주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고 몸이 나른해지며 잘 먹는데도 야위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중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 혈관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신경과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을 간단히 설명하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당뇨병은 주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기능이 떨어져서 몸의 모든 조직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할 수 없어 생깁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의 약 95%를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신체 부위별 포도당 흡수율을 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뇨병으로 인해 포도당 흡수율이 떨어지는 부위가 대부분 근육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면 당뇨병 환자의 근육세포의 포도당의 흡수율은 절반 이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할 수 없어서 혈액 속의 포도당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근육을 움직일 기회가 적거나 나이가 들거나 운동 부족 등의 이유로 근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의 흡수가 근육의 문제라면 이를 단련시키면 혈당치를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가정하에 고안하는 것이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7초 스쿼트입니다. 7초 스쿼트는 고령자나 비만인 사람, 운동에 소질이 없는 사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이지만 목적은 혈당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육질의 몸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욱이 7초 스쿼트는 즉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운동 후에 1시간 동안은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도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분비량이 줄거나 기능이 떨어져도 근육의 영향으로 혈당치를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기본 7초 스쿼트입니다. 1. 양팔은 똑바로 앞으로 내밀고 양발은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린 채 선다. 2. 5초 동안 천천히 허리를 낮춘다. 3. 널쩍다리가 바닥과 평평해지면 멈추고 2초 동안 유지한다. 4.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일어선다. 이것을 주 2회, 한 번에 3세트를 실시합니다. 1에서 4회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1세트이며 30초에서 1분가량 쉬었다가 다음 세트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하체 근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7초 스쿼트입니다. 1. 양팔을 앞으로 내밀고 의자의 등받이를 붙잡고 양발을 어깨 넓이보다 넓게 벌린 채 선다. 2. 5초 동안 천천히 허리를 낮춘다. 3. 너쪽 다리와 바닥과 평행해지면 멈추고 2초 동안 유지를 한다. 4. 의자의 등받이를 붙잡고 일어선다. 스쿼트를 할 때 뒤에 다른 의자를 준비하고 허리를 낮춰서 2초 동안 유지한 다음 잠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도 괜찮습니다. 이와 같은 동작도 주 2회, 한 번에 3세트를 실시합니다. 운동 후에 1시간 동안은 인슐린을 쓰지 않고도 당을 흡수합니다. 혈당치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말합니다. 포도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 혈당치가 높아지면 고혈당, 고갈되어 혈당치가 낮아지면 저혈당 상태가 됩니다. 양쪽 모두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누구나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치가 높아집니다. 우리의 주식인 밥이나 빵, 면과 같은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당질이 뱃속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단 건강한 사람은 필요 이상의 포도당이 내장, 근육, 뇌, 지방과 같은 세포에 에너지 공급원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식사를 마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혈당치가 정상 농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흘러 들어가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인슐린이 각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인슐린은 각 세포의 투입구를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고혈당이 지속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다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인슐린 자체가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량이 적은 것. 그리고 둘째는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세포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것이죠.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경우가 바로 1형 당뇨병. 인슐린의 분비량이 적거나 인슐린이 분비되지만 세포의 문을 열 수 없는 경우가 제2형 당뇨병입니다. 일본의 경우 약 95%가 제2형 당뇨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 포도당이 세포로 흡수되지 않고 혈당치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한 인슐린이 없으면 포도당을 소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 후에 에너지 소비를 조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육세포는 인슐린이 없어도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 후에 1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은 인슐린 없이도 세포의 문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도 그 기능이 떨어져도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7초 스쿼트를 했을 때 고혈당이 순식간에 개선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포문이 열려 있어도 근육이 포도당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포도당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포도당을 흡수하기 위한 조건은 근육 안에 축적된 에너지 공급원이 부족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근육의 연료 창고가 비어있으면 비어있을수록 포도당을 대량으로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연료 창고를 깨끗하게 비우는 7초 스쿼트.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연료는 글리코겐입니다. 글리코겐은 포도당을 세포 안에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축적할 수 있는 장소는 간과 근육입니다. 간에 있는 글리코겐은 간 글리코겐, 근육 안에 있는 글리코겐은 근 글리코겐이라 부릅니다. 간 글리코겐은 혈액 속에 포도당이 부족할 때 쓰이며 근 글리코겐은 근육을 움직일 때 쓰입니다. 즉, 근육의 연료 창고를 비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이 두 가지 중에 과연 어느 쪽이 효율적으로 근육의 연료 창고를 비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산소 운동입니다. 우리 몸은 운동의 강도에 맞춰 에너지 공급원을 나눠서 사용합니다.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것은 근글리코겐과 혈액 속의 포도당, 그리고 몸속에 축적되어 있던 지방입니다. 무산소 운동처럼 긴 시간 지속하기 힘든 운동일수록 근글리코겐을 에너지원 공급원으로 쓰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유산소 운동처럼 긴 시간 지속하기 쉬운 운동일수록 체지방을 에너지 공급원으로 쓰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무산소 운동이 근글리코겐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글리코겐은 속근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즉, 근육의 연료 창고를 빨리 비우려면 무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유산소 운동이 다이어트에 적합한 이유는 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지방이 연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활발하게 타기 시작하는 것은 운동을 시작하고 20분이 지나서부터입니다. 혈당치를 낮추려면 힘든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운동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근력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보통 바벨이나 덤벨을 들고 힘겹게 운동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런 운동의 목적은 근육을 강하고 두껍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근글리코겐을 소진하는 것으로서 힘겹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의 연료 창고만 깨끗하게 비우면 인슐린을 쓰지 않고도 포도당을 쑥쑥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초 스쿼트의 메커니즘입니다. 근육은 수축시키는 동작보다 이완시키는 동작을 했을 때 부하가 더 크게 걸립니다. 등산한 뒤에 넓적다리의 근육에 통증을 느끼는 것은 산을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산을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넓적다리의 앞쪽에 대퇴사두근이 산을 오를 때는 단축성 수축을 하고 내려올 때는 신장성 수축을 하는 것이죠. 근글리코겐을 잘 쓰기 위한 운동 역시 근육에 큰 부하를 주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운동입니다. 7초 스쿼트를 할 때 천천히 상체를 낮춘 뒤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일어섭니다. 7초 스쿼트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하체의 근육을 이완시킨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근육 속에 축적된 근글리코겐을 효율적으로 소진하려면
신장성 수축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5초 동안 천천히 허리를 낮추면서 근육을 천천히 이완시키고 그 상태를 2초 동안 유지하면 근글리코겐이 활발하게 쓰이면서 포도당을 흡수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혈중 포도당이 적어지면 당연히 혈당치는 내려갑니다. 스쿼트는 서 있는 상태에서 하는 무릎 굴신 운동입니다. 운동선수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7초 스쿼트는 동작 하나하나를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무릎을 굽힐 때는 허리를 천천히 낮춰야 합니다. 5초에 걸쳐 허리를 낮추는 것이 기본 동작인데 익숙해져 여유가 생기면 10초에 걸쳐서 진행해도 상관이 없으며 길게 하면 효과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무릎 굴신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일어서는 동작을 할 때는 유지하고 있던 엉덩이를 더욱 낮추고 반동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반동을 이용하면 무릎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무릎을 다치는 원인이 됩니다. 7초 스쿼트의 가장 큰 목적은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력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근력 향상으로도 이어집니다. 따라서 7초 스쿼트를 할 때는 천천히 상체를 낮춰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7초 스쿼트 동작 중에는 호흡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동작 중에는 호흡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동작을 하면 순간적으로 평소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높이 점프할 때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췄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7초 스쿼트에 순간적인 힘은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호흡을 멈추고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심박수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7초 스쿼트의 대전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무리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을 멈추지 않고 동작을 지속하기 위해 추천하는 방법은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스쿼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허리를 낮추면 호흡과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물론 소리를 내지 않고 코로 호흡하면서 해도 상관없지만 입으로 호흡하면 동작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특히 당뇨병 예비군 단계에서 7초 스쿼트를 시작하면 당뇨병으로 발전하지 않으므로 치료비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식이요법, 운동요법과 함께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경우 환자가 집에서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측에서 확실하게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혈당치를 낮추는 약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입원해서 생활을 관리하는 환경이 아닌 경우 식사나 운동을 철저하게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누구나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는 운동요법이 필요했습니다. 당뇨약의 종류에는 식사를 통해 섭취한 당질을 분해하고 흡수를 낮추는 약, 당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약, 인슐린의 기능을 개선하는 약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당뇨약을 처방받았다고 가정하면 기본적인 진찰비에 약값이 추가되어 매달 자기 부담액은 약 8만 5천 원가량이 되어 연간 100만 원가량이 됩니다. 이렇게 약을 처방받고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1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보충해 줘야 합니다. 인슐린 요법을 사용하는 경우 약값에 집에서 맞는 주사와 혈당치 측정을 하기 위한 지도부 관리비가 더해져 매달 자기 부담액은 약 12만 원, 연간 약 1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렇듯 당뇨병은 치료비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뿐 아니라 합병증의 위험도 있습니다. 합병증이 발생하면 치료비는 당뇨병만을 치료할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올라갑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단계에서 확실히 고쳐야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걷기 운동이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운동요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걷기 운동은 일정 수준의 운동량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려면 하루에 1만 5천 보에서 2만 보를 걸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고령자의 지구력 트레이닝은 비만 치료에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3에서 4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100에서 200kcal 정도의 에너지밖에 소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밥 한 그릇은 약 160g이며 이를 에너지로 환산하면 약 270kcal에 해당합니다. 즉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열심히 1시간가량을 걷는 것보다는 저녁을 한 끼 거르는 편이 낫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이어트 효과도 훨씬 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 역시 운동요법을 처음 도입했을 무렵에 환자들에게 걷기 운동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환자들에게 하루에 5,000보 걷기 운동을 처방했는데 며칠이 지나자 선생님 다리가 아파요 라며 다들 힘들어했습니다. 환자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본 나는 그 시점에서 운동요법으로서의 걷기 운동은 더 이상 지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슐린의 기능이 나빠져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오로지 근육의 문제입니다. 당뇨병을 위한 운동요법으로 스쿼트를 도입한 뒤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은 근육의 당대사가 저하되어 생기는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사람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 흡수율을 비교해보면 당뇨병과 근육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통해 섭취한 당질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각 기관의 세포에 흡수됩니다. 그림의 왼쪽은 건강한 사람의 포도당 흡수율입니다. 근육의 흡수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온 포도당의 약 80%는 근육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 흡수율입니다. 복부장기, 지방세포, 뇌의 비율은 거의 같지만 근육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2형 당뇨병 환자도 복부장기, 지방세포, 뇌세포에서는 건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슐린의 기능 자체가 나빠진 것이 아니지만 제2형 당뇨병이 되면 근육세포가 인슐린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는 인슐린보다는 근육세포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며 이런 상태를 인슐린 감수성이 저하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근육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려면 인슐린의 기능이 회복되어 당뇨병을 개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결국 근육에 있으므로 운동요법의 대상이 근육이 되는 것은 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식이요법은 당뇨병 치료의 기본이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식이요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7초 스쿼트와 병행하여 식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식이요법을 지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당질을 줄이면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며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면 그만큼 운동요법의 효과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질을 줄이면 췌장을 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근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슐린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그 원인은 당질의 과다 섭취입니다. 췌장은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에 맞춰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식사를 할 때마다 분비하다 보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애초에 당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고혈당이 될 일도 없습니다. 당질을 섭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인간은 탄수화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과 뼈가 울퉁불퉁한 동물의 왕 사자가 쌀밥이나 밥을 먹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수렵 생활을 하던 무렵의 인류도 곡물을 먹지 않고 살았습니다. 탄수화물은 3대 영양소 중 하나인데 단백질의 필수 아미노산, 지질의 필수 지방산과 같은 필수 탄수화물은 없습니다.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굳이 필수라고 이름 붙인 것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 외부에서 반드시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분의 약 60%는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필수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물과 단백질, 그리고 지질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필요하지만 탄수화물과 그로 인한 당질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포도당이 없어도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당이 편리한 이유는 지방이나 단백질은 즉시 섭취한 대로 에너지로 만들 수 없지만 포도당은 바로 에너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이요법은 저녁 식사의 탄수화물을 삼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쌀밥과 볶음밥 중 어느 쪽이 더 당뇨병에 안 좋을까요? 기름에 볶은 볶음밥이 더 안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더 나쁜 쪽은 쌀밥입니다. 왜냐하면 볶음밥은 쌀이 기름에 코팅되어 있어 몸에 들어가도 혈당치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을 위한 식이요법 중에 칼로리 제한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 칼로리 섭취량이 감소해도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소용없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질에 대한 연구 결과로 지방이 몸에 좋지 않다는 통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에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혈관벽과 뇌조직,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음식을 아무리 섭취해도 혈액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20%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머지 80%를 만드는 것은 바로 간입니다. 식사를 통해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섭취되지 않으면 부족한 양만큼 간에서 만듭니다. 콜레스테롤을 몸 안에서 생성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콜레스테롤이 그만큼 우리 몸에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식이요법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지질이 아니라 당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질을 제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밥을 주식으로 먹고 자라서 당질에 의존하는 체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설탕은 마약보다도 중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당질 의존 체질인 사람들은 당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식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도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질이 빠진 식사는 종종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질을 함유한 음식은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식사 제한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 아니라 힘들게 유지해오던 식이요법을 지속하기 어렵게 합니다. 7초 스쿼트를 꾸준히 해서 근육량을 늘려준다면 저녁에 밥 한 그릇을 참는 것으로 식이요법은 충분합니다. 그만큼 혈당치는 내려가며 정상 범위 내에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당뇨병 치료를 위한 획기적인 신약은 약을 이용한 당질 제한. 당뇨병의 약물요법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SGLT2라는 억제제라는 약으로 약을 이용한 당질 제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지금까지의 약은 췌장을 자극하여 인슐린의 분비를 늘리거나 간이나 근육, 지방세포에 작용하여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치를 낮추는 기능을 담당해왔습니다. 또한 인슐린 치료는 몸 밖에서 인슐린을 투여하여 혈당치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모두 혈액 속에 대량의 인슐린이 투입되므로 세포로 포도당이 흘러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열쇠는 근육뿐만 아니라 지방세포의 문도 열어버린다는 점이죠. 즉 완벽하게 당질을 조절하는 식이요법을 실천하지 않는 한 살이 찝니다. 특히 췌장을 자극하는 종류의 약은 살을 찌워서 인슐린 감수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휴식을 취해야 하는 췌장에 더욱더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편 SGLT2 억제제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혈당치를 낮춥니다. 이 억제제는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세포에 흡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신장에 작용하여 과도한 당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것이죠. 체내에 불필요한 당질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약을 이용한 당질 제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초 스쿼트는 비만 해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살이 찌는 이유는 섭취하는 에너지보다 소비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법이 있습니다. 이들을 분류해보면 섭취하는 에너지를 줄이거나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전자의 대표는 당질 제한과 칼로리 제한이며 후자는 아마 유산소 운동일 것입니다. 7초 스쿼트는 후자에 속합니다. 소비하는 에너지를 늘리는 법입니다. 당질을 소비하는 최대 기간은 근육으로, 나이가 들고 운동이 부족해지면서 근육이 줄면 그만큼 소비하는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는 7초 스쿼트가 습관이 되면 소비하는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량을 조금만 줄여도 날씬해집니다. 유산소 운동은 다이어트에는 양날의 검입니다. 날씬해지고 싶다면 걸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산소 운동이 지방을 연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동하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체내에 축적되어 있던 지방을 태우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살찌기 쉬운 몸을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인간은 농경 생활이 아닌 수렵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 공급원은 몸속에 축적해두었던 것이죠. 남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체내에 저장하는 구조는 그 당시에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에너지를 움직일 수 있는 몸이란 몸 구석구석까지 신경을 단련시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몸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몸이 바로 그런 몸이죠. 하면 할수록 에너지를 쓰지 않는 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자동차에 비유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만든 몸은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이며 근육 트레이닝과 같은 무산소 운동으로 만든 몸은 1000cc 정도의 배기량을 가진 소형차를 3000cc가 넘는 스포츠카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체지방은 자동차로 말하면 휘발유에 해당합니다. 같은 용량의 휘발유를 소비한다고 했을 때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는 달리는 일에만 휘발유를 소비합니다. 반대로 스포츠카는 주행 중에는 물론 잠시 정차하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휘발유를 소비합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있어도 체지방이 계속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살이 잘 찌지 않을지 생각해 봅시다. 정답은 스포츠카입니다. 이와 반대로 에너지 절약형은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같은 에너지를 섭취했을 때 더 쉽게 살이 찌는 것이죠. 7초 스쿼트가 일반 스쿼트보다 발을 넓게 벌리는 이유는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고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발을 넓게 벌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팔을 앞으로 내밀고 동작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균형 유지가 쉽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스쿼트를 할 때 손을 머리에 두거나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팔을 앞으로 내미는 것이 최선입니다. 호흡을 멈추지 않기 위해 소리를 내면서 동작을 하거나 5초 동안 허리를 낮추는 것은 모두 내가 고치고 보완한 운동법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혈당이 쑥 내려가는 7초 스쿼트입니다. 저자는 우사미 게이지, 출판사는 샘앤 파커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사미 게이지, 후쿠시마 현에서 태어나 후쿠시마 현립의과대학 졸업 후 후쿠시마 현립의과대학 부속병원 제2내과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그때 당시 학회에서 당뇨병을 위한 운동요법으로 스쿼트를 발표했다가 적지 않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뇨병 학회가 근력 트레이닝 운동요법으로 인정한 것은 2004년의 일입니다. 고령자의 근육 감소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오래 걷지 않아도 되고 매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끌린 환자들이 하나 둘 스쿼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가 조금씩 늘어나게 된 것은 역시 운동효과 덕분입니다. 스쿼트를 했더니 혈당치가 내려가면서 안정된다는 것이 실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또한 환자들의 협조로 데이터가 모이면서 스쿼트의 내용도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보다 높은 효과를 얻으려면 어떤 동작이 좋을지, 무엇보다도 고령자들도 안전하게 계속하려면 어떤 자세, 어떤 동작을 더 해야 좋을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완성이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7초 스쿼트입니다. 병실을 빌려 시작한 운동요법을
이제는 우리 병원의 운동교실에서 환자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30에서 80대의 당뇨병 환자와 예비군입니다. 그 중에는 건강유지나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7초 스쿼트가 습관이 되면 혈당치를 낮추는 약을 먹거나 가혹하게 식단을 조절하지 않아도 혈당치를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을 단련시킴으로써 비만 해소나 고령으로 인한 근육 소실, 그리고 운동기능 저하 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증상 없이 소리 없이 진행되어 무서운 병입니다. 예비군 단계에서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목이 자주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고 몸이 나른해지며 잘 먹는데도 야이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중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 혈관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신경과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을 간단히 설명하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당뇨병은 주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기능이 떨어져서 몸의 모든 조직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할 수 없어 생깁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의 약 95%를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신체 부위별 포도당 흡수율을 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뇨병으로 인해 포도당 흡수율이 떨어지는 부위가 대부분 근육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면 당뇨병 환자의 근육세포의 포도당의 흡수율은 절반 이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할 수 없어서 혈액 속의 포도당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근육을 움직일 기회가 적거나 나이가 들거나 운동 부족 등의 이유로 근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의 흡수가 근육의 문제라면 이를 단련시키면 혈당치를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가정하에 고안하는 것이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7초 스쿼트입니다. 7초 스쿼트는 고령자나 비만인 사람, 운동에 소질이 없는 사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이지만 목적은 혈당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육질의 몸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욱이 7초 스쿼트는 즉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운동 후에 1시간 동안은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도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분비량이 줄거나 기능이 떨어져도 근육의 영향으로 혈당치를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기본 7초 스쿼트입니다. 1. 양팔은 똑바로 앞으로 내밀고 양발은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린 채 선다. 2. 5초 동안 천천히 허리를 낮춘다. 3. 널쩍다리가 바닥과 평평해지면 멈추고 2초 동안 유지한다. 4.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일어선다. 이것을 주 2회, 한 번에 3세트를 실시합니다. 1에서 4의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1세트이며 30초에서 1분가량 쉬었다가 다음 세트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하체 근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7초 스쿼트입니다. 1. 양팔을 앞으로 내밀고 의자의 등받이를 붙잡고 양발을 어깨 넓이보다 넓게 벌린 채 선다. 2. 5초 동안 천천히 허리를 낮춘다. 3. 너쪽 다리와 바닥과 평행해지면 멈추고 2초 동안 유지를 한다. 4. 의자의 등받이를 붙잡고 일어선다. 스쿼트를 할 때
뒤에 다른 의자를 준비하고 허리를 낮춰서 2초 동안 유지한 다음 잠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도 괜찮습니다. 이와 같은 동작도 주 2회 한 번에 3세트를 실시합니다. 운동 후에 1시간 동안은 인슐린을 쓰지 않고도 당을 흡수합니다. 혈당치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말합니다. 포도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 혈당치가 높아지면 고혈당, 고갈되어 혈당치가 낮아지면 저혈당 상태가 됩니다. 양쪽 모두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누구나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치가 높아집니다. 우리의 주식인 밥이나 빵, 면과 같은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당질이 뱃속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단 건강한 사람은 필요 이상의 포도당이 내장, 근육, 뇌, 지방과 같은 세포에 에너지 공급원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식사를 마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혈당치가 정상 농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흘러 들어가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인슐린이 각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인슐린은 각 세포의 투입구를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고혈당이 지속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인슐린 자체가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량이 적은 것. 그리고 둘째는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세포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것이죠.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경우가 바로 1형 당뇨병. 인슐린의 분비량이 적거나 인슐린이 분비되지만 세포의 문을 열 수 없는 경우가 제2형 당뇨병입니다. 일본의 경우 약 95%가 제2형 당뇨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 포도당이 세포로 흡수되지 않고 혈당치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한 인슐린이 없으면 포도당을 소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 후에 에너지 소비를 조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육세포는 인슐린이 없어도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 후에 1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은 인슐린 없이도 세포의 문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도 그 기능이 떨어져도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7초 스쿼트를 했을 때 고혈당이 순식간에 개선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포문이 열려 있어도 근육이 포도당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포도당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포도당을 흡수하기 위한 조건은 근육 안에 축적된 에너지 공급원이 부족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근육의 연료 창고가 비어있으면 비어있을수록 포도당을 대량으로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연료 창고를 깨끗하게 비우는 7초 스쿼트.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연료는 글리코겐입니다. 글리코겐은 포도당을 세포 안에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축적할 수 있는 장소는 간과 근육입니다. 간에 있는 글리코겐은 간 글리코겐, 근육 안에 있는 글리코겐은 근 글리코겐이라 부릅니다. 간 글리코겐은 혈액 속에 포도당이 부족할 때 쓰이며 근 글리코겐은 근육을 움직일 때 쓰입니다. 즉, 근육의 연료 창고를 비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이 두 가지 중에 과연 어느 쪽이 효율적으로 근육의 연료 창고를 비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산소 운동입니다. 우리 몸은 운동의 강도에 맞춰 에너지 공급원을 나눠서 사용합니다.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것은 근글리코겐과 혈액 속의 포도당, 그리고 몸속에 축적되어 있던 지방입니다. 무산소 운동처럼 긴 시간 지속하기 힘든 운동일수록 근글리코겐을 에너지원 공급원으로 쓰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유산소 운동처럼 긴 시간 지속하기 쉬운 운동일수록 체지방을 에너지 공급원으로 쓰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무산소 운동이 근글리코겐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글리코겐은 속근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즉, 근육의 연료 창고를 빨리 비우려면 무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유산소 운동이 다이어트에 적합한 이유는 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지방이 연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활발하게 타기 시작하는 것은 운동을 시작하고 20분이 지나서부터입니다. 혈당치를 낮추려면 힘든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운동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근력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보통 바벨이나 덤벨을 들고 힘겹게 운동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런 운동의 목적은 근육을 강하고 두껍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근글리코겐을 소진하는 것으로서 힘겹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의 연료 창고만 깨끗하게 비우면 인슐린을 쓰지 않고도 포도당을 쑥쑥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초 스쿼트의 메커니즘입니다. 근육은 수축시키는 동작보다 이완시키는 동작을 했을 때 부하가 더 크게 걸립니다. 등산한 뒤에 넓적다리의 근육에 통증을 느끼는 것은 산을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산을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넓적다리의 앞쪽에 대퇴사두근이 산을 오를 때는 단축성 수축을 하고 내려올 때는 신장성 수축을 하는 것이죠. 근글리코겐을 잘 쓰기 위한 운동 역시 근육에 큰 부하를 주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운동입니다. 7초 스쿼트를 할 때 천천히 상체를 낮춘 뒤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일어섭니다. 7초 스쿼트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하체의 근육을 이완시킨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근육 속에 축적된 근글리코겐을 효율적으로 소진하려면 신장성 수축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5초 동안 천천히 허리를 낮추면서 근육을 천천히 이완시키고 그 상태를 2초 동안 유지하면 근글리코겐이 활발하게 쓰이면서 포도당을 흡수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혈중 포도당이 적어지면 당연히 혈당치는 내려갑니다. 스쿼트는 서 있는 상태에서 하는 무릎 굴신 운동입니다. 운동선수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7초 스쿼트는 동작 하나하나를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무릎을 굽힐 때는 허리를 천천히 낮춰야 합니다. 5초에 걸쳐 허리를 낮추는 것이 기본 동작인데 익숙해져 여유가 생기면 10초에 걸쳐서 진행해도 상관이 없으며 길게 하면 효과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무릎 굴신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일어서는 동작을 할 때는 유지하고 있던 엉덩이를 더욱 낮추고 반동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반동을 이용하면 무릎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무릎을 다치는 원인이 됩니다. 7초 스쿼트의 가장 큰 목적은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력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근력 향상으로도 이어집니다. 따라서 7초 스쿼트를 할 때는 천천히 상체를 낮춰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7초 스쿼트 동작 중에는 호흡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동작 중에는 호흡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동작을 하면 순간적으로 평소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높이 점프할 때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췄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7초 스쿼트에 순간적인 힘은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호흡을 멈추고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심박수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7초 스쿼트의 대전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무리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을 멈추지 않고 동작을 지속하기 위해 추천하는 방법은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스쿼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허리를 낮추면 호흡과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물론 소리를 내지 않고 코로 호흡하면서 해도 상관없지만 입으로 호흡하면 동작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특히 당뇨병 예비군 단계에서 7초 스쿼트를 시작하면 당뇨병으로 발전하지 않으므로 치료비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식이요법, 운동요법과 함께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경우 환자가 집에서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측에서 확실하게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혈당치를 낮추는 약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입원해서 생활을 관리하는 환경이 아닌 경우 식사나 운동을 철저하게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누구나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는 운동요법이 필요했습니다. 당뇨약의 종류에는 식사를 통해 섭취한 당질을 분해하고 흡수를 낮추는 약, 당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약, 인슐린의 기능을 개선하는 약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당뇨약을 처방받았다고 가정하면 기본적인 진찰비에 약값이 추가되어 매달 자기 부담액은 약 8만 5천 원가량이 되어 연간 100만 원가량이 됩니다. 이렇게 약을 처방받고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일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인슐린요법을 사용하는 경우 약값에 집에서 맞는 주사와 혈당치 측정을 하기 위한 지도부 관리비가 더해져 매달 자기 부담액은 약 12만 원, 연간 약 1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렇듯 당뇨병은 치료비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뿐 아니라 합병증의 위험도 있습니다. 합병증이 발생하면 치료비는 당뇨병만을 치료할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올라갑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단계에서 확실히 고쳐야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걷기 운동이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운동요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걷기 운동은 일정 수준의 운동량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려면 하루에 1만 5천 보에서 2만 보를 걸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고령자의 지구력 트레이닝은 비만 치료에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3에서 4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100에서 200kcal 정도의 에너지밖에 소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밥 한 그릇은 약 160g이며 이를 에너지로 환산하면 약 270kcal에 해당합니다. 즉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열심히 1시간가량을 걷는 것보다는 저녁을 한 끼 거르는 편이
낮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이어트 효과도 훨씬 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 역시 운동요법을 처음 도입했을 무렵에 환자들에게 걷기 운동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환자들에게 하루에 5,000보 걷기 운동을 처방했는데 며칠이 지나자 선생님 다리가 아파요 라며 다들 힘들어했습니다. 환자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본 나는 그 시점에서 운동요법으로서의 걷기 운동은 더 이상 지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슐린의 기능이 나빠져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오로지 근육의 문제입니다. 당뇨병을 위한 운동요법으로 스쿼트를 도입한 뒤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은 근육의 당대사가 저하되어 생기는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사람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 흡수율을 비교해보면 당뇨병과 근육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통해 섭취한 당질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각 기관의 세포에 흡수됩니다. 그림의 왼쪽은 건강한 사람의 포도당 흡수율입니다. 근육의 흡수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온 포도당의 약 80%는 근육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 흡수율입니다. 복부장기, 지방세포, 뇌의 비율은 거의 같지만 근육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2형 당뇨병 환자도 복부장기, 지방세포, 뇌세포에서는 건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슐린의 기능 자체가 나빠진 것이 아니지만 제2형 당뇨병이 되면 근육세포가 인슐린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는 인슐린보다는 근육세포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며 이런 상태를 인슐린 감수성이 저하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근육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려면 인슐린의 기능이 회복되어 당뇨병을 개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결국 근육에 있으므로 운동요법의 대상이 근육이 되는 것은 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근력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식이요법은 당뇨병 치료의 기본이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식이요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7초 스쿼트와 병행하여 식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식이요법을 지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당질을 줄이면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며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면 그만큼 운동요법의 효과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질을 줄이면 췌장을 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근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슐린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그 원인은 당질의 과다 섭취입니다. 췌장은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에 맞춰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식사를 할 때마다 분비하다 보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애초에 당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고혈당이 될 일도 없습니다. 당질을 섭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인간은 탄수화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과 뼈가 울퉁불퉁한 동물의 왕 사자가 쌀밥이나 밥을 먹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수렵 생활을 하던 무렵의 인류도 곡물을 먹지 않고 살았습니다. 탄수화물은 3대 영양소 중 하나인데 단백질의 필수 아미노산, 지질의 필수 지방산과 같은
필수 탄수화물은 없습니다.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굳이 필수라고 이름 붙인 것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 외부에서 반드시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분의 약 60%는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필수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물과 단백질, 그리고 지질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필요하지만 탄수화물과 그로 인한 당질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포도당이 없어도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당이 편리한 이유는 지방이나 단백질은 즉시 섭취한 대로 에너지로 만들 수 없지만 포도당은 바로 에너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이요법은 저녁 식사의 탄수화물을 삼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쌀밥과 볶음밥 중 어느 쪽이 더 당뇨병에 안 좋을까요? 기름에 볶은 볶음밥이 더 안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더 나쁜 쪽은 쌀밥입니다. 왜냐하면 볶음밥은 쌀이 기름에 코팅되어 있어 몸에 들어가도 혈당치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을 위한 식이요법 중에 칼로리 제한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 칼로리 섭취량이 감소해도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소용없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질에 대한 연구 결과로 지방이 몸에 좋지 않다는 통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에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혈관벽과 뇌조직,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음식을 아무리 섭취해도 혈액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20%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머지 80%를 만드는 것은 바로 간입니다. 식사를 통해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섭취되지 않으면 부족한 양만큼 간에서 만듭니다. 콜레스테롤을 몸 안에서 생성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콜레스테롤이 그만큼 우리 몸에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식이요법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지질이 아니라 당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질을 제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밥을 주식으로 먹고 자라서 당질에 의존하는 체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설탕은 마약보다도 중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당질 의존 체질인 사람들은 당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식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도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질이 빠진 식사는 종종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질을 함유한 음식은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식사 제한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 아니라 힘들게 유지해오던 식이요법을 지속하기 어렵게 합니다. 7초 스쿼트를 꾸준히 해서 근육량을 늘려준다면 저녁에 밥 한 그릇을 참는 것으로 식이요법은 충분합니다. 그만큼 혈당치는 내려가며 정상 범위 내에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당뇨병 치료를 위한 획기적인 신약은 약을 이용한 당질 제한. 당뇨병의 약물요법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SGLT2라는 억제제라는 약으로 약을 이용한 당질 제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지금까지의 약은 췌장을 자극하여 인슐린의 분비를 늘리거나 간이나 근육, 지방세포에 작용하여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치를 낮추는 기능을 담당해왔습니다. 또한 인슐린 치료는
몸 밖에서 인슐린을 투여하여 혈당치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모두 혈액 속에 대량의 인슐린이 투입되므로 세포로 포도당이 흘러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열쇠는 근육뿐만 아니라 지방세포의 문도 열어버린다는 점이죠. 즉 완벽하게 당질을 조절하는 식이요법을 실천하지 않는 한 살이 찝니다. 특히 췌장을 자극하는 종류의 약은 살을 찌워서 인슐린 감수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휴식을 취해야 하는 췌장에 더욱더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편 SGLT2 억제제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혈당치를 낮춥니다. 이 억제제는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세포에 흡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신장에 작용하여 과도한 당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것이죠. 체내에 불필요한 당질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약을 이용한 당질 제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초 스쿼트는 비만 해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살이 찌는 이유는 섭취하는 에너지보다 소비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법이 있습니다. 이들을 분류해보면 섭취하는 에너지를 줄이거나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전자의 대표는 당질 제한과 칼로리 제한이며 후자는 아마 유산소 운동일 것입니다. 7초 스쿼트는 후자에 속합니다. 소비하는 에너지를 늘리는 법입니다. 당질을 소비하는 최대 기간은 근육으로, 나이가 들고 운동이 부족해지면서 근육이 줄면 그만큼 소비하는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는 7초 스쿼트가 습관이 되면 소비하는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량을 조금만 줄여도 날씬해집니다. 유산소 운동은 다이어트에는 양날의 검입니다. 날씬해지고 싶다면 걸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산소 운동이 지방을 연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동하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체내에 축적되어 있던 지방을 태우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살찌기 쉬운 몸을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인간은 농경 생활이 아닌 수렵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 공급원은 몸속에 축적해두었던 것이죠. 남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체내에 저장하는 구조는 그 당시에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이란 몸 구석구석까지 신경을 단련시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몸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몸이 바로 그런 몸이죠. 하면 할수록 에너지를 쓰지 않는 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자동차에 비유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만든 몸은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이며 근육 트레이닝과 같은 무산소 운동으로 만든 몸은 1000cc 정도의 배기량을 가진 소형차를 3000cc가 넘는 스포츠카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체지방은 자동차로 말하면 휘발유에 해당합니다. 같은 용량의 휘발유를 소비한다고 했을 때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는 달리는 일에만 휘발유를 소비합니다. 반대로 스포츠카는 주행 중에는 물론 잠시 정차하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휘발유를 소비합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있어도 체지방이 계속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살이 잘 찌지 않을지 생각해 봅시다. 정답은 스포츠카입니다. 이와 반대로 에너지 절약형은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같은 에너지를 섭취했을 때 더 쉽게 살이 찌는 것이죠. 7초 스쿼트가 일반 스쿼트보다
발을 넓게 벌리는 이유는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고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발을 넓게 벌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팔을 앞으로 내밀고 동작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균형 유지가 쉽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스쿼트를 할 때 손을 머리에 두거나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팔을 앞으로 내미는 것이 최선입니다. 호흡을 멈추지 않기 위해 소리를 내면서 동작을 하거나 5초 동안 허리를 낮추는 것은 모두 내가 고치고 보완한 운동법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차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